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이제 제2라운드입니다. 제2라운드 무슨 얘기냐? 안철수 교수 측 금태섭 변호사, 새누리당 공보위원직에서 물러난 정준길 변호사, 이 두 사람 간의 진실 공방 이제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여기 이제 택시기사가 등장하는데요. 친구 사이인 두 사람 간의 전화통화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뜨거운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유권자들의 눈은 예리하고 매섭습니다. 결국 유권자들이 진단하실 겁니다. 오늘 캐도남마에서 네, 새누리당 정준길 전 공보위원이 나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게 지금 생방송인데 아직까지 안 오셨습니다. 이 방송 보시면 네, 빨리 오십시오. 지금 방송 최초로요. 펑크 직전입니다. 네, 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교수 측 금태섭 변호사도 저희가 여러 차례 출연 요청했습니다. 이 공정성을 위해서요. 예, 곧 응해 주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제 문자 씹으셨습니다. 근데 꼭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프로 이미 몇 번 나오셨잖아요. 우리 금태섭 변호사. 예, 꼭 나와주셨으면 좋겠고 정준길 공보위원 지금 전화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가 지금 두절됐습니다. 네, 지금 방송 펑크입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정치권 돌아가는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쟁쟁한 보수 논객들 가운데서도 요즘 단연 최고의 인기입니다. 윤창중, 칼럼 세상, 네,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정준길 공보위원, 예. 금태섭 변호사, 택시기사가 나타났어요. 아니, 이걸 이런 걸 복병이라고 합니까? 이거 완전히 반전이라고 합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닌데요. 그죠? 왜 거짓말을 했어? 만약 사실이라면, 왜 사소한 거지만, 아예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 정준길 씨가 자신이 자동차,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로 금태섭 변호사와 통화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지금 그게 아니고 자신이 태워다 줬다. 라는 지금 택시 운전기사가 어떤 신문사에 가가지고 일종의 양심 고백처럼 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 택시 운전기사가 분명하다면 자신이 좀 정체를 분명히 공개해서 이런 자리에 나와가지고 내가 차를 태워다 줬다라고 하는 절차가 좀 있어야만 그 다음부터 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철수 교수 진영에서 이 협박 전화 문제를 쟁점화하면 할수록 이것은 손해로 지금 판정이 되고 있어요. 네. 이건 명백하게 전략적 실수다. 왜냐하면은 그 증거를 대십시오. 네. 그 증거, 왜 그렇습니까? 증거 대라고 하는 말씀 참 네. 좋습니까? 자주 하시는데 네. 오늘은 제가 좀 증거를 대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준비해 오셨죠? 이제 전화 통화가 4일이고 네. 금태섭 변호사가 6일 날 이제 폭로를 했는데 네. 한겨레 신문에서 네. 주말에 걸쳐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안철수 교수의 지지도가 급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네. 썰물처럼 네. 빠져가고 그래도 있다. 진보신문이라고 한겨레 쪽에서 그렇죠. 했는데 거기 이제 소위 우리가 보수신문이라고 안 보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네. 급락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안철수 있다. 교수의 지지도가 급락하고 있는데 그 급락하고 있는 가장 큰 배경이 뭐냐면은 안철수 교수와 박근혜 후보의 지지층은 서로가 이 중첩이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바꿔 말하면 박근혜 후보에 대한 실망감, 또 양이 안 차는 거, 이것 때문에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가 안철수 교수가 등장하니까 안철수 교수로 날아간 지지층이 상당히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죠. 보수층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 원장을 지지하더라고요. 네. 네. 그게 왜냐면 박근혜 후보가 뭔가 좀 시원하게 네. 보수파를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역량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네. 여기에 실망하던 차에 안철수가 등장하니까 네. 거기로 갔던 지지층들이 네. 이번에 야 이거 안철수 보니까 말이에요. 이 달고 다른 정치인 뺨치는 말이에요.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구나. 거기에 대한 큰 실망이 있어가지고 보수 우파층에서 안철수를 지지했던 그 표가 한겨레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54.1%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54.1% 중에 25%가 이번에 지지를 철회했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네. 증거죠. 네. 네, 증거되고 있는 거지 가지고. 이게 택시 그렇다는 기사가 거예요. 근데 또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 택시 기사든 네. 뭐 트럭 운전 기사든 간에 네.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큰 아니죠. 민심의 중요한 문제가 될수 있죠. 정서의 흐름을 봐야 되는 왜냐면 거예요. 이게 목격자가 돼가지고요. 택시 기사가 정준길 안철수 나오면 죽는다고 고압적으로 얘기를 했다. 예? 분명하게 협박이라고 목격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해버리면은 정준길 공보위원이 이거 코너에 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 자체가. 아니 그래서 네. 문제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명백한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지금 정준길 변호사, 새누리당의 박근혜 그 대선 기획단의 그 정준길 변호사는 이 도덕성에 있어서 큰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겠죠. 네, 약간의 그러나 사소한 거짓말. 그렇죠. 네. 그러나 아직 그 운전기사가 과연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우리가 누가 거짓말을 했다 안 했다고 말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빠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택시 기사가 제가 볼 때 이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렇게 한겨레 신문 쪽에 제보를 했다면 네. 이건 누가 뭐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쪽에서 이거 제보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를 가한다든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폭도 네.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나와야죠. 네. 나와서 이거는 나와서 이야기를 해도 네, 네. 이거는 뭐 위해를 가하거나 그런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언론자 이거 다 있는 충분하게 건데. 왜냐면 또 한 사람이 완전 바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네, 사실관계를 더 좀 확인하고서 네. 왜 논평을 하는데 지금 안철수 교수 진영 금태섭 변호사의 이 폭로 전국은 상당히 안철수 교수한테는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네. 특히 그런데 네, 하여튼 이번 택시 기사로 네. 인하여 지금 불리하게 가고 있는 그 분위기가 지금 반전되는 분위기인데다가 원래 정준길 공보위원 그 스타일 과거의 스타일 보면은 네. 벌써 금태섭 변호사가 기자회견 하자마자 딱 1시간 뒤에 다시 반론 기자회견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택시 기사가 이런 기사가 딱 나오면 네. 제 생각에 오늘 캐더남마에 벌써 오기로 했는데 아직은 지금 안 오고 계시는데 네. 뭔가 이 반론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딱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다. 네. 이건 사기다. 거짓말이다. 네. 아니 사실 맞는데 그게 뭐 중요하냐? 그렇죠. 별일 아닌데 그게 왜 핵심이 되냐?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하든가. 나와야 나와야지 정정당당한 맞죠? 거죠. 정정당당한 네,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숨어버리면 오해의 소지가 더 있다. 네. 예. 자, 택시 기사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그만할까요? 네, 넘어가시죠. 넘어갈까요? 네. 예. 뭐 여기에 대해서 또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정준길 공보위원하고 금태섭 변호사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데 무슨 전화로 협박을 했느니 안 했느니 말이죠. 정말 정치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둘 다 초짜죠. 예, 여의도 정치에 초짜라고 입문한 하죠. 사람들이 갖고 입문한 사람들이 입에 올리는 그런 이야기를 갖고 지금 대선 전국이 요동을 친히 많이 한다는 거 참 부끄럽고 네. 어떤 면에서 참 짜증나는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검사 출신에다가 특수통 한 분, 네. 한 금태섭 변호사는 기획통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안철수 교수는 지금이라도 이미 늦었지만은 대선 출마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정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지. 예. 얼마 전에 대선 출마 선언을 언제 하시죠? 그러니까 뭘 하겠습니까? 저도 몰라요. 네. 저도 몰라요. 네. 어제 뭐 네.
저희 뉴스 보니까 그 뭐 안철수 후보 원장, 네.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 뭐 3명 나오고 선생님 나온 뭐 이런 거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자신의 출마 시기, 출마 여부에 대해서 저도 몰라요, 그러면. 예컨대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북한 김정은이가 포격을 했을 때 그야말로 거기에서는 전광석화 같은 결단을 내려야 될 중요한 시점에서 저도 몰라요? 라고 하지 않는 날은 보장이 없잖습니까? 네, 그때야 저도 몰라야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어떤 빠른 결단을 내겠죠. 지금 대통령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민주당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네. 하기로 했다. 추석 전에요. 네. 국민에게 입장을 밝히겠다. 네. 그러면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진다는 뜻입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9월 23일 날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안철수 교수는 9월 30일 추석 연휴 그 추석 민심을 향해서 틀림없이 자기 존재감을 과시해서 민주당 후보를 네.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안철수식의 대선 후보 시사가 있을 것이다. 대선 출마 시사가 있을 것이다. 네. 자, 분명히 내가 그날 예컨대 9월 24일, 5일이든 간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힐 수도 있지만 저는 또 그렇지도 않고 또 다른 방식으로 예컨 무슨 책을 뭐 제2탄을 낸다든가 뭐 무슨 힐링 캠프가 아니라 어디 다른 연예 오락 프로에 가서 뭐 한다든가 하는 식의 그건 모르겠어요. 막말로. 너무나 지루합니다. 네. 안철수 교수의 그 행보를 관찰하다 보면요. 정말 모욕감을 느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언제 나올 것이냐, 뭐하냐,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마키아벨리가 그랬어요. 네? 우리 국민이 초라해지죠. 지식인이 네. 가장 치욕을 느낄 때는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세력, 못해 보이는 인간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다. 그럴 때 치욕을 느낀다는데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지식인 한 사람으로서 안철수 교수를 관찰하면서 느끼는 그 저의 심정은 치욕감입니다. 뭐 자신이 그렇게 대단하길래 바꿔 말하면 대한민국에 그렇게 인재가 없습니까? 네? 안철수 교수가 아니면 대한민국 대통령 될 수뿐이 없습니까? 민주당이 그 지금 이 땡볕 속에서 허구한 날 지금 전국을 돌면서 경선을 하면서 후보를 내놓는데 그 후보를 또 안철수 교수하고 또 단일화를 해야 됩니까? 이른바 60년 전통의 제1야당이라는 민주당이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민주당은 간판을 내려야 돼요. 네?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이게 무슨 수권정당입니까? 수권정당은 뭐예요? 민주당이 입만 열면 수권정당이라고 그러는데 수권정당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독자적인 대선 후보를 내세워서 다른 상대 경쟁 정당과 정정당당히 국민의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정책도 내놓고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게 수권정당인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수권정당이 아닌 거예요. 네? 오로지 안철수 교수한테 둥지를 빌려주겠다. 애걸복걸 하는 거 아닙니까? 제발 들어오십시오. 문재인 후보든 뭐 손학규 후보든 네. 뭐 어떻게 다 아직 결론이 안 났으니까요. 네, 김두관 후보든 결론이 난 분이 안철수 후보를 또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확률은 지금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죠. 우리가 역수가 아니까 네. 이제 그런 예상 좀 그만합니다. 네, 그런 얘기죠. 피곤해요. 정말 피곤합니다. 네. 민주당으로서도 좀 당당하게 나올 필요가 있어요. 민주당이 당당하게 나와야죠. 그럼요. 10년 동안 정권을 잡았던 수권 정당인데. 수권의 경험도 있고 네. 또 안철수 교수가 들어오지 않겠다 그러면은 자기들 식구들로서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해서 대선 후보를 만들어서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죠. 언제부터 네. 이렇게 야권연대 역사를 좀 되짚어 보면은 DJP 연대까지 갑니까? 그 이유도 그런 거죠. 순전히 정치 공학적
발상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른바 극적인 쇼를 만들어서 만들어야만 이길 수 있냐는 그런 어떤 집착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민망해 보기에도. 네. 인물과 정책은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그렇죠. 오로지 안철수의 기대는. 네? 그게 뭡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안철수 교수의 의지와는 상관없게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민주당이 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네. 네. 그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란 얘기 제가 이거 보면서 야, 박정희 전 대통령은 미래를 좀 예견하는 것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자들한테 한 얘기죠. 내가 죽거든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유신에 대해서. 그죠? 이제 박근혜 후보가 어제 손석희 시선 집중인가요? 그렇죠. 그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에 나와서 손석희 진행자가 이제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5.16 유신 인혁당 사건과 같은 소위 박정희 대통령의 부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신랄한 질문 공세를 퍼부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후보 입에서 아버지께서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라고 말할 정도로 네. 정말로 노심초사했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1979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김재규에 의해서 이제 암살이 되기 전에 네. 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이 박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인권 탄압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니까 네. 이제 박 대통령이 저녁 술자리에서 그 출입 기자들한테 네. 같이 이제 술을 마시면서 네. 그때도 어떻게 보면 언론에 지금 우리가 볼 때 뭐 박정희 전 대통령 때는 독재 정권이라서 언론이 숨을 못 쉬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언론도 비판 기사를 마음대로 실었네요. 그때도. 싫었죠. 그리고 대통령과 청와대 출입 기자들 간의 이 소통도 굉장히 했고. 대통령이 직접.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녁 술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네. 만약에 나의 조국 근대화가 잘못된 것이다. 네. 나의 조국 근대화가 잘못된 것이라고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다면 후손들이 내 무덤을 향해 침을 뱉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저는 누구한테 들었냐면은 네. 조선일보 부사장을 하시다가 지금 기파랑이라는 출판사를 하시는 안병훈 당시 조선일보 청와대 출입기자한테 제가 들은 거예요. 이 얘기를 어찌됐든 박근혜 후보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한 거죠. 네. 근데 이 말의 어원이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의 장기 집권과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비판을 하니까 혁명가 박정희가 혁명가 박정희의 그 영혼을 포괄적으로 담은 말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역사적 평가 앞에서 네. 조국 대한민국을 놓고 한 인간이 승부를 거는 겁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절대 빈곤과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이른바 구국을 하겠다. 대표님은 조국 근대화를 하겠다. 네. 대표님은 이것이 만약에 좀 기다려보세요. 네. 잘못된 역사적 과오라고 후대의 역사가들이 평가를 한다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침을 뱉어란 얘기는 유신 하나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전반적으로. 네. 그렇게 되면은 네. 자기 집권의 공과 문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체에 대해서 이게 역사의 죄인이라면 내 무덤에 침이라는 건 말이죠. 치욕이죠. 치욕이죠. 그건 정말 저주의 상징이 침 아닙니까? 이 도양 사회에서. 네. 그리고 무덤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사자의 무덤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저주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님은 그래도 예. 유심만 띄어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유심만 이렇게 띄어서 볼 때는. 유신의 아니, 그러니까 물론 문제. 산업화 근대화의 주역이고, 네,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이 나라의 기둥과 어떤 그 산업화의 중심을 세운 박정희 대통령은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유신헌법의 어떤 독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해줘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인데. 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네. 이른바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기간에 살다가 네. 제가 대학을 중간에 군대를 갔다 올 때까지 네. 소위 말하면 저의 성장기 동안의 대부분을 이른바 박정희라는 대통령의 통치 기간에 제가 살았던 거예요. 네. 자, 저도 박정희 대통령의 이른바 5.16 군사 쿠데타, 그리고 장기 삼선개헌, 장기 집권, 유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통렬히 저항했던 당시의 학생이었습니다. 네. 데모도 그런- 앞장서서 하시고. 물론이죠. 네. 자,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국가라는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5.16을 통해서 집권했던 1962년에 대한민국 국민 1인당 국민 총생산량이 몇 달러인지 박박연가 아십니까? 1달러? 아닙니까? 100달러 정도 됐습니다. 1962년 박정희가 정권을 잡았을 때 대한민국 1인당 국민 총생산량이 89달러였습니다. 아, 89달러. 9달러. 지금은 2만 달러를 넘었죠. 네. 그러면은 당시에 유엔이 국가로 인정한 국가가 125개국이었습니다. 네. 세계 125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101번째였습니다. 네? 네. 최빈국이네. 밑에서 24번째였습니다. 네. 세계 최대 빈곤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의 북한은 몇 위인 줄 아십니까? 한 50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시 북한은 125개 국가 중에서 6.25 한국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49번째였습니다. 아, 중간 북한하고 국가였어요. 남한하고는 완전히 경제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네요. 세계 125 국가 중에 대한민국은 49위, 아니 이제 북한은 49위, 대한민국은 101. 101위였습니다. 네. 이것을 1974년 집권 12년 만에 완전히 역전을 시켜놓은 게 박정희입니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그래야지 부인하는 건 아니죠. 예. 보세요. 1979년에 박 대통령이 서거할 때는 세계 가장 선두 그룹에 있는 이른바 신흥 산업국가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NIC라 해가지고 Newly Industrialized Country라 했습니다. 네. 네? 자, 이거 하나만 놓고 볼 때 유신 체제가 또는 5.16이 정당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문제를 갖고서 1962년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이야기, 그리고 지금부터 33년 전 박 대통령 1979년 때의 그 문제를 갖고 2012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딸을 상대로 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적 공과에 대해서, 특히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치 공세를 벌이는 것은 저는 부당한 처사라 보는 거예요. 왜 박근혜를 뭐라고 했습니까? 죽이려 하지. 왜 박정희를 죽이려 하는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제 논지는 그겁니다. 자, 박근혜를 공격하라 이거예요. 박근혜를 검증하라 이거예요. 왜 박근혜를 죽이려 하지? 왜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려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연좌제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조카니 뭐니 그 사람 뭐 지금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에 예. 대해서 공격을 가하는, 예컨대
박근혜를 공격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격하운동을 벌이는 세력들은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뭐라 했냐면 우리 아버지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공산주의 세력에 예컨대 부역을 했거나 아니면 공산주의자였다는 것 때문에 왜 우리한테 연좌제를 뒤집어 써가지고 우리한테 죄를 묻냐 이랬습니다. 그랬던 장본인이 지금부터 33년 전에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환생시켜가지고 박근혜를 공격한다? 이것은 말이죠. 참 부당한 인격 침해고 인권 침해가 아니냐.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박근혜 후보한테 공격할 게 없으니까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박정희 혼자 대통령에 사셔서.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수장학회라든가 네. 이런 거는 좀 비판할 수 있겠죠. 자, 그걸 떠나서 네. 전 이번 선거의 기본 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박근혜와 박근혜 대 박근혜 아닌 야당 후보의 대결이지 네. 박정희 대 다른 박정희 대 안철수, 박정희 대 문재인, 박정희 대 손학규의 경쟁이 아니셨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듣고 3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렇죠. 저기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네. 저희 그 쾌도 박종렬 쾌도남마가 이제 12월 26일 작년 12월 26일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요 방송 펑크가 났습니다. 허허. 네, 오늘 나오기로 한 정준길 전 공보위원이 이 택시 기사에 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한겨레신문이 터진 이후로요 어떻게 뭐 마음고생을 했는지 네 결국은 지금 생방송인데요 네 오늘 오전에도 오겠다 안 오겠다 계속했는데 결국은 오겠다고 마지막 하셨는데 네 한겨레 관련해서 질문은 좀 삼가해달라는 부탁의 이야기까지 있었는데요. 네. 일단은 안 와서 방송 펑크가 났습니다. 58초 후에 일단 돌아오겠습니다.